할머니, 배고프시죠? 이거 드셔보세요. 새벽 5시 지하철역 출구. 차가운 계단 옆 벤치에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청년 윤태호, 27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이제 없었습니다. 방금 건넨 국밥 한 그릇, 그게 마지막 5,000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새벽도 추웠습니다. 윤태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습니다. 8시간 내내 서 있던 다리는 욱신거렸고 등에선 땀이 식으며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찬바람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오늘도 버텼네. 태호는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5,000원권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동안의 알바비가 내일 들어오니까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아침과 점심을 이걸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녁은 자취방에 있는 라면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태호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옆 벤치에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노인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 추위에 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도 겨우 버티는 형편인데 남을 돌볼 여유 따윈 없었으니까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역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파란 손끝, 떨리는 어깨, 홀로 새벽 추위를 견디는 그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자 24시간 국밥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네 국밥, 단골집이었습니다. 알바 끝나고 가끔 들러서 한 끼 때우곤 했던 곳이었죠. 태호는 무의식적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와, 태호야. 오늘도 알바 끝났어?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장님. 국밥 하나 포장이요. 알았어. 곱빼기로 줄까? 아니요, 그냥 일반으로요. 태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보였습니다. 텅 빈 도로, 꺼져가는 가로등, 그리고 저 멀리 역 출구 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거기 계시겠지. 태호는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습니다. 5,000원. 이게 오늘 하루를 버틸 전부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4,000원. 1,000원은 남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못 삽니다. 이거 먹고 점심은 그냥 굶어야지 뭐.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7살.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서류는 수십 번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자격증도 땄고 스펙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면접장에서 돌아오는 길,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월세는 2달째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이번 주까지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기세도 밀려서 곧 불이 끊길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연체됐습니다. 겨우 편의점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 이게 대학까지 나온 사람의 삶일까요?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어머니는 야윈 손으로 태호의 손목시계를 쥐어주셨습니다. 태호야, 내 엄마.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태호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늘 반찬을 더 퍼주셨습니다. 손님,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태호를 키우셨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했던 분. 남을 돕는 건 결국 너 자신을 돕는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파란 손끝, 떨리는 어깨, 혼자 추위를 견디는 그 모습.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주저없이 도왔을 거라는 걸.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분이니까요. 태호야, 국밥 나왔다. 주인 아저씨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태호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호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머니엔 이제 1,000원만 남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다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국밥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손에 든 이 한 그릇이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역 쪽으로,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도 굶어야 하는 상황에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망설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해도 될까요? 태호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역 쪽으로,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지하철 출구 옆 벤치.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바짝 끌어당기고 몸을 더욱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더 심해진 걸까요?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자신의 하루 식사였습니다. 이걸 주고 나면 오늘은 굶어야 합니다. 아니, 내일까지도 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태호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시죠? 이거 드셔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파인 눈, 그 눈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받는 그 손이 마치 무언가 귀한 것을 받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밥 냄새가 새벽 공기에 퍼졌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태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머니엔 1,000원만 남았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왜일까요? 남을 도왔다는 것. 그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태호는 골목길로 접어들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취방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잠은 잘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배고픔에 잠을 못 이뤘을 텐데 오늘은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잘 드셨을까? 태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까요?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습니다. 곧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호는 또다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할머니가 계실까요? 혹시 어디론가 가신 건 아닐까요? 태호는 계단을 내려가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할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는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그 젊은이, 고마웠네.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태호는 가방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알바 끝나고 폐기 처분할 도시락을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먹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이런, 자꾸 미안하구만.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먹을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호 자신도 아침을 굶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모르셨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윤태호요. 태호 좋은 이름이구만. 감사합니다. 난 장말순이라고 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태호는 할머니가 천천히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아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도시락이나 남은 빵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사서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덜 추우시죠? 덕분에 그래. 짧은 대화. 하지만 그 대화가 태호의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도 힘든 형편인데 할머니를 도우면서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태호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호는 친구 박우성을 만났습니다. 우성은 태호와 함께 취업 준비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우성은 이제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태호. 요즘 뭐해? 응, 그냥 알바하면서 지내. 넌 아직도 취업 준비하냐? 조금씩.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성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스펙도 별로고 집안도 가난하고. 우성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 요즘 이상하다. 뭐가? 맨날 새벽에 어디 가던데. 여자라도 만나냐? 아니, 그냥. 태호는 얼버무렸습니다. 할머니를 돕는다는 말을 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성은 눈치챘습니다. 설마 역 앞 노숙자 할머니? 태호는 놀라 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야, 진짜냐? 너 미쳤어? 우성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넌 내 몸 챙기기도 바쁜 놈이잖아. 왜 남 걱정을 해? 그냥 그렇게 됐어. 에이, 가난한 놈끼리 동정하는 거 보기 안 좋다. 그럴 시간에 너나 챙겨. 우성은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각자 살 길 찾아야지. 남 돕는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우성은 떠났습니다. 태호는 혼자 벤치에 남았습니다. 우성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 돕는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일까요? 태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태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라면이었습니다. 물이 끓고 면이 익어가는 동안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 불빛 하나 없는 골목, 여기저기 쓰레기가 나뒹굴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있는 건가? 태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7살. 대학까지 나왔지만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알바비로 근근히 생활하고 월세는 밀리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우성의 말이 맞는 걸까요? 이제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윤태호 씨, 이번 주까지 월세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 이번 주까지. 알바비를 모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태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라면이 다 익었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면은 식어갔고 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다음 날 새벽, 태호는 또다시 알바를 마치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태호는 편의점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네, 태호. 할머니는 빵을 받아들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빵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같이 먹자. 아니요, 할머니가 드세요. 내가 다 먹긴 많아. 같이 먹어. 태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빵을 먹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태호야. 네. 넌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아니야. 넌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야. 할머니의 말에 태호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 그 말이 태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분. 할머니, 저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들어요. 태호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월세도 밀렸고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힘든 시간은 지나가. 정말 그럴까요? 그럼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태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태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이 그에게 작은 희망을 줬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 그게 자신을 버티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도서관에 들러 공부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말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넌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도시락을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태호의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태호야, 넌 꿈이 뭐니? 꿈이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 예전엔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네.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도 가난해서 남 도울 형편이 안 되거든요. 할머니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호야, 돈이 있어야 남을 돕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으면 돼. 넌 지금도 충분히 날 돕고 있잖아. 할머니의 말에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돼. 그 말이 태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취방에서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어머니가 쓰시던 수첩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남을 돕는 건 결국 너 자신을 돕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어머니의 말씀들. 태호는 그 글씨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 맞죠? 태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째깍째깍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시계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요. 힘들어도 가난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살게요. 그날 밤 태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있어, 태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벤치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 보였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신 걸까?
태호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내일 또 와봐야지. 태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호는 알바를 마치고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도 할머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벤치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혹시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쌩쌩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신 거지? 태호는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위험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매일 아침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파고들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계시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태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벤치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담요 두르고 계시던 할머니 보셨어요? 아, 그 노숙자분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어디 가신 거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처 국밥집 사장님에게도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역 앞 할머니 보셨어요? 할머니? 아, 그분. 요즘 안 보이더라.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지. 노숙자분들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아무도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답답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이름은 장말순.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연락처도 사는 곳도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태호는 자책했습니다. 매일 만나면서도 할머니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나누고 짧은 대화만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쉬는 날마다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근처 노숙인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복도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태호는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장말순이라는 분 아세요? 장말순. 잠시만요. 여성은 명단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기록에는 없는데요. 이 근처 역 앞에서 지내시던 분이에요. 쉼터에 등록 안 하신 분이면 저희도 파악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이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혹시 응급 상황으로 이송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쉼터를 나왔습니다. 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신 건 아닐까? 태호는 급히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장말순이라는 분 입원하셨나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죄송하지만 가족이 아니시면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병원도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태호는 지쳐갔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밀려서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바가 끝나면 병원을 돌아다니고 쉬는 날에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호는 자취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신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던 할머니, 짧은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뭔가 더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도시락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많은 걸 해드리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태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째깍째깍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태호는 또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로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장말순이라는 분, 최근에 응급실에 오신 적 있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장말순,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태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계시네요. 2주 전에 응급실로 오셨다가 입원하셨어요. 지금도 입원 중이세요? 아니요. 일주일 전에 퇴원하셨네요.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계시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떤 상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환자 정보는 가족 외에는 공개할 수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괜찮으신지만 알고 싶어요. 간호사는 태호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치료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셔서 퇴원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그건 저희도 몰라요. 퇴원하실 때 보호자 없이 혼자 나가셨거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남기신 거 있나요? 편지나? 간호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편지요? 네, 잠시만요. 간호사는 서랍을 뒤적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간호사실에 맡기고 가셨는데 혹시 찾아오는 젊은 남자가 있으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밖 벤치. 태호는 앉아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에게 젊은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인사도 없이 사라져서 할머니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 쓰러졌단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건네주던 내 모습이. 태호야, 내가 준 국밥 한 그릇. 그게 내 삶을 바꿨단다. 난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어.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가난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그 마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걸. 태호야, 넌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단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장말순 올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태호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태호는 흐느꼈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호는 자신이 한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국밥 한 그릇, 도시락 몇 개를 나눈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게 삶을 바꾼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 태호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태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마음만은 밝았습니다. 책상 스탠드를 켜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다. 맞습니다. 태호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은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태호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난해도 스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옆에 2개의 소중한 유산, 어머니의 말씀과 할머니의 편지, 둘 다 태호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답게 살라.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라. 태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태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다음 날부터 태호는 달라졌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여는 24시간 도서관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회사나 지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 공기업 사회공헌팀, NGO 단체, 그런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태호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 준비해야 할 것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자. 태호는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친구 박우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성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태호야, 요즘 뭐해? 도서관에서 공부해. 공부? 아직도 취업 준비하냐? 응. 포기 안 하냐? 우성이 비웃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분이 상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성아, 너도 다시 시작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에이, 됐어. 나 같은 놈이 뭘 해. 우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호는 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냉소적이고 세상을 원망하던 모습. 우성아,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무슨 소리야? 진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우성은 잠시 태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달라졌네. 응, 나 달라졌어.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꺼내 물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위해 책을 펼치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넌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어.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태호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하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책을 덮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도서관 공부, 잠, 다시 알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취업 공고를 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함영그룹 사회공헌팀 신입사원 모집. 대기업이었습니다. 함영그룹.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태호는 공고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인재를 찾습니다. 태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건 기회였습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태호는 바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서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몇 번이고 고쳐 썼습니다. 왜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싶은가? 태호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심만은 담았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문장들. 태호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함영그룹 서류 전형 합격 안내. 태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합격.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이었지만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갔다. 다음은 면접이었습니다. 태호는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면접까지 한 달. 태호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친구 우성에게 부탁해서 모의 면접도 했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하네. 우성이 감탄했습니다. 이번엔 꼭 붙고 싶어? 붙을 거야. 넌 달라졌으니까. 우성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달라졌어. 예전의 태호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내일이면 함영그룹 면접.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첩과 편지, 2개의 소중한 유산.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마음을 따뜻하게 살아라. 할머니의 편지, 돈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다. 태호는 2 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엄마, 할머니,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태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심만 보여주면 돼. 태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태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장이 없었습니다. 살 돈도 없었습니다. 태호는 중고 정장 대여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정장을 빌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하자. 태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영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함영그룹 본사.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태호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자. 태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태호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호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지켜봐 주세요. 태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면접장 앞,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그리고 그 중앙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장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 앞 벤치에서 만난 할머니가 지금 함영그룹 회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말순은 태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눈빛, 역 앞 벤치에서 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태호 씨. 할머니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장석에 앉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옆에 앉은 면접관들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자분 앉으시죠.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지만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 회장은 태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태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태호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연습한 자기소개. 하지만 지금은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정신 차려. 진심만 보여주면 돼. 태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사람을 돕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 회장은 조용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태호는 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 앞 벤치에서의 만남, 국밥 한 그릇,
따뜻한 대화들, 모든 게 그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면접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지만 태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이라는 사실, 그것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호 씨, 태호는 멈춰섰습니다. 잠시 남아주시겠어요? 네. 다른 면접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태호와 장 회장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서 있었고 장 회장은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장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태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놀랐죠? 네. 미안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장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역 앞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태호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요. 우린 이미 아는 사이잖아요. 장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태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그래요. 병원에 맡기고 왔어요. 회장님은 왜?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거리에 계셨는지, 왜 회장이면서 노숙자처럼 지냈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장말순. 그녀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함영무역.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10년 후 함영무역은 함영그룹이 됐습니다. 장 회장은 경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게 그녀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함영그룹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하도경.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냉철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인 경영은 회사를 망칩니다. 하도경은 어머니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직원 복지에 돈을 쓰는 것,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는 것,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익이 우선입니다. 모자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사회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장 회장을 지지하는 쪽과 하도경을 지지하는 쪽. 5년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영권 다툼. 이사회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장 회장은 패배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몰아낸 것입니다. 어머니,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하도경의 차가운 눈빛. 장 회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집도 떠나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장 명의가 남아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배신당합니다. 하도경의 마지막 말. 그 말이 장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고 모든 걸 잃으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했죠.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어요. 노숙자로 살면서 사람들이 진짜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며칠, 몇 주, 몇 달.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았어요. 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차갑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피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장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지만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났어요. 그날 새벽 당신이 국밥을 건넸을 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당신도 가난해 보였거든요. 근데 당신은 자기 밥을 포기하고 나한테 줬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찾아왔죠. 도시락도 주고 따뜻한 말도 건네고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저는 별거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내 삶을 바꿨어요. 장 회장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이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 회장의 눈에서 그리고 태호의 눈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요? 다시 돌아가기로. 회사로.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이사회를 설득하고 복귀할 방법을 찾았죠. 한 달 전에 회장직으로 복귀했어요. 태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에요. 도경이가 여전히 부사장으로 있고 장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사이는 여전히 안 좋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장 회장은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용기를 줬으니까요. 태호는 울컥했습니다. 윤태호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 꼭 필요해요. 장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일해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태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합격. 그것도 회장이 직접 제안하는 합격. 감사합니다. 태호는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 회장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좋은 일 만들어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합격. 하명그룹 사회공헌팀. 꿈만 같았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목시계를 꺼내 찼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요. 태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만났어요. 그분이 회장님이셨어요. 혼잣말이었지만 어머니가 들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태호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전화로 윤태호 씨 하명그룹 사회공헌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태호는 전화를 받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우성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야, 우성아. 나 붙었어. 진짜? 축하한다. 우성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야, 저녁 싸라. 나 배고파.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고기를 먹었습니다. 태호가 알바비로 모은 돈으로 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진심으로 축하해. 우성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 우성아. 넌 달라졌어. 예전에 너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뭔가 빛이 나. 우성의 말에 태호는 웃었습니다. 너도 다시 시작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생각해 볼게. 우성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뭔가 변화가 보였습니다. 첫 출근일. 태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할부로 샀지만 깔끔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태호는 하명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 태호는 신입사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회공헌팀이 있는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한 윤태호입니다. 태호가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저기 자리 앉으세요. 다른 직원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상했던 환영과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태호는 혼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받아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이 특채한 거래. 진짜? 무슨 연줄이 있나 봐. 아니래. 그냥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뽑았다던데. 에휴, 또 시작이네. 회장님은 맨날 그러시잖아. 태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펙도 별로래. 그냥 가난한 사람 동정해서 뽑은 거지 뭐.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태호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 정말 동정으로 들어온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팀장이 태호를 불렀습니다. 윤태호 씨, 일 배분할게요. 네, 팀장님.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이 서류들 정리해 주세요. 팀장이 서류 더미를 건넸습니다. 태호는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 다요? 네. 신입이니까 이것부터 해야죠. 팀장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단순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하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자. 신입이니까. 태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단순 업무만 맡았습니다. 서류 정리, 복사, 커피, 심부름.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었고 퇴근도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는 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도경 부사장, 장 회장이 말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도경은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태호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네, 부사장님. 일이 좀 남아서. 당신이 윤태호? 네, 맞습니다. 하도경은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태호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호입니다. 하도경은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당신 회장님이 특채하신 거죠? 무슨 연줄로? 연줄은 없습니다. 그럼 뭐로? 스펙이 좋아서? 하도경의 말투가 비꼬는 듯 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또 감정적으로 사람 뽑으셨군요. 회사는 동정으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윤태호 씨. 하도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능력으로 증명하세요. 그게 아니면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하도경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회사 분위기는 차갑고 부사장은 적대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은 장 회장뿐이었습니다. 나는 동정으로 들어온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태호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능력을 증명하라고 했지. 하도경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증명하면 돼. 태호는 결심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기로. 동정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태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회 공헌 프로젝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는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따뜻한 아침 프로젝트,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든 기획이었습니다. 태호는 팀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은 기획안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팀장님, 기획안 검토하셨나요? 아, 그거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내요. 팀장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수정한 기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도 팀장은 대충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그냥 전체적으로요. 명확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답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단순 업무만 했습니다. 기획안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태호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윤태호 씨? 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왜 온 거예요? 직원의 말투가 직설적이었습니다. 일하러 왔는데요. 일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당신은 그냥 앉아만 있고 제가 제안한 기획은 그거요? 누가 보겠어요. 현실성도 없고. 직원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직원은 가버렸습니다. 태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태호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정으로 들어왔다는 말, 능력이 없다는 말,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차라리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태호는 돌아봤습니다. 장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힘들죠? 장 회장은 태호 옆에 섰습니다. 다들 차갑게 대하죠? 내가 특채한 사람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장 회장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같네요. 아니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장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조금. 태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 테니까.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태호 씨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능력을 증명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역 앞에서요. 당신은 가장 어려운 일을 했어요. 장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남을 도운 거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사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진짜 가치를. 감사합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버텨줘요. 나도 노력할게요. 장 회장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떠났습니다. 태호는 혼자 남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태호는 다짐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순 업무만 맡았고 동료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기획안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장 회장의 말을 믿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전 직원 회의가 있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월간 경영 보고회의. 하도경 부사장이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태호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 팀 팀장들과 주요 직원들, 그리고 맨 앞줄 중앙에는 하도경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달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순서대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비용 절감. 숫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하도경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 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죠? 목표 대비 달성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보고하는 팀장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사회공헌팀 차례가 왔습니다. 팀장이 앞으로 나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사회공헌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 지원, 환경 캠페인. 하도경은 서류를 보며 중간에 끊었습니다. 잠깐. 사회공헌 예산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네요. 왜죠? 팀장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셔서. 회장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하도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예산으로 직원 복지를 늘리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죠.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뒷자리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회공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하도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사회공헌 예산 20% 삭감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하도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도경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태호였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태호에게 향했습니다. 하도경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죠? 사회공헌팀 윤태호입니다. 신입이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습니까? 하도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일어섰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태호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팀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윤태호 씨,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도경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사장님, 말해보세요. 사회공헌은 낭비가 아닙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지했습니다. 회사는 이익만 추구해선 안 됩니다. 사회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하도경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그게 밥 먹여줍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책임이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태호는 당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 그게 진짜 강한 회사입니다. 하도경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상론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예요. 현실을 압니다. 당신이 뭘 안다는 거죠? 하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끼니도 거르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요. 하도경은 코웃음 쳤습니다. 가난을 미화하지 마세요. 회사는 마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이 회사에 뭘 기여할 수 있죠? 하도경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냥 회장님 동정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인연입니다. 태호는 하도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도왔습니다. 그분이 힘들 때 하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회장님은 한때 거리에 계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역 앞에서요. 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진 건 5,000원 뿐이었지만 국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하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말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장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태호 옆에 섰습니다. 윤태호 씨 말이 맞습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도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생각했죠.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 청년을 만났습니다.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추운 새벽 역 앞에서 이 청년이 국밥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 한 그릇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가난한 청년이 자신의 마지막 돈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장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태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장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진심입니다. 장 회장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익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 하도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 회장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경아, 넌 내게 말했지. 감정적인 경영은 회사를 망친다고. 하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경영은 사람을 망쳐. 장 회장의 말에 하도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숫자가 아니라. 이 청년이 내게 가르쳐 줬어. 가난해도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장 회장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태호 씨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장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회공헌 예산 삭감은 철회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으면 이 안건은 종료합니다. 장 회장은 하도경을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더할 말씀 있으신가요? 하도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무언가 깨닫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장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태호도 뒤따라 나가려 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이 태호를 따라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도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실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의 이후 회사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태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반, 존중 반. 하지만 하도경은 태호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지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불편했습니다. 부사장님, 나 때문에 어머니와 더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팀장이 태호를 불렀습니다. 윤태호 씨, 잠깐 올 수 있어요? 네, 팀장님. 태호는 팀장 자리로 갔습니다. 팀장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승인 났어요. 뭐가요? 태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승인. 태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누가 승인해 준 거예요? 부사장님이요. 직접 검토하시고 승인 도장 찍으셨어요.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팀장이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포스트잇이었습니다. 하도경의 글씨였습니다. 좋은 기획입니다. 진행하시죠. 태호는 메모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언제 승인하신 거예요? 어제 저녁이요. 야근하시면서 검토하신 것 같더라고요. 태호는 메모를 꽉 쥐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날 오후 태호는 하도경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도경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기획안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하도경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도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물러나려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부사장님, 저 때문에 불편하시죠? 하도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의 때 제가 너무 나섰나 싶어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기획이나 제대로 하세요. 하도경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느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2주일 후, 첫 번째 따뜻한 아침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지하철역 앞. 태호가 처음 장 회장을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찍부터 나와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을 펼치고 국밥솥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테이블 하나 더 필요해요. 국자는 충분히 준비됐나요?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태호도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하도경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 손에는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한 직원이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도경은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도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도경도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평소 보던 그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태호는 여분의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하도경은 앞치마를 받아들고 천천히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끈을 묶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다가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묶으시면 됩니다. 하도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치마를 다 두르고 하도경은 국밥솥 앞에 섰습니다. 큰 국자를 들었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태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떠서 그릇에 천천히 담으시면 됩니다. 하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했습니다. 8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숙자분들, 낡은 옷을 입고 주저하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아침 드실 수 있어요. 태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편하게 드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도경이 처음으로 국밥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도경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떴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릇 가득 국밥을 담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하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하도경은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숫자가 아닌 사람, 통계가 아닌 진심, 엑셀 시트에 적힌 노숙자 인원수가 아니라 한 그릇의 밥에 목이 메는 할아버지 한 분. 하도경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 남성, 젊은 청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도경은 쉬지 않고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조심히 가세요. 처음엔 어색했던 말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도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주름진 손,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도경은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자리로 갔습니다. 하도경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명에게 국밥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도경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겠어요. 하도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솥을 씻었습니다. 하도경은 앞치마를 벗으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태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도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피곤했지만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도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태호 씨? 네. 저는. 하도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숫자만 봤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이익, 매출, 성과. 하도경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경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몰아냈어요. 태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비효율적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하도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내쫓은 거예요. 제 손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위한 거라고. 하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태호는 하도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사회공헌에 투자하셨는지. 하도경은 국밥을 먹던 노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하도경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노숙자 100명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할아버지 한 분 한 분. 매출 100억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아가는 직원들 한 명 한 명. 하도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태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정으로 들어왔다고, 능력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하도경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마음, 진심. 하도경은 벤치에서 일어나 태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죄송합니다. 윤태호 씨. 그러지 마세요.
태호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도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정말 잘못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무시했어요.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제가 평생 배우지 못한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앞으로 태호 씨에게 많이 배우고 싶네요. 하도경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배울 게 많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진심 어린 악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게 조용히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하도경이 놀라 말했습니다. 잘했어, 도경아. 장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했어. 하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장 회장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도경은 어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앞으로만 보자. 장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이 불렀습니다. 윤태호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줬어요.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역 앞 벤치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직원들도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도경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국밥을 나눠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차가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온화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회공헌팀은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팀으로 여겨졌습니다. 태호도 이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고 회식도 참여했습니다. 태호 씨, 오늘 프로젝트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뭐 할 거예요? 겨울 의류 지원 프로그램 생각 중이에요. 태호는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일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 태호는 장 회장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오라고 하시네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태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아요. 태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요. 태호는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라니. 시간 참 빠르죠? 네. 정말이요. 오늘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당신이라면 알 거예요. 장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하철역 앞. 태호가 처음 장 회장을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역 앞 벤치. 그때 그 벤치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태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1년 전 여기 앉아 있었죠. 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죠. 그때 당신이 왔어요. 하얀 김 피어오르는 국밥을 들고. 장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온기가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로. 장 회장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장 회장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도경이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 씨. 도경이? 제가 준비했어요. 하도경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국밥 3그릇이 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태호 씨가 어머니께 건넨 그 국밥이요. 하도경은 국밥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함께 먹어요. 여기서.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국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맛있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 전 그 맛이에요. 장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도경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포근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세 사람은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온기를 전하는 거죠. 장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 나눠야죠. 하도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뿐만 아니라 마음도요. 태호의 말에 두 사람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명그룹의 대표 사회 공헌 활동이 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도경은 여전히 부사장으로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장 회장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며 따뜻한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역 앞에서 국밥을 나눠주는 날, 태호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피곤한 표정의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아침 드실 수 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네, 편하게 드세요.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싶었던 자신을. 천천히 드세요. 태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태호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듯이 작은 온기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호는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책상 위에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목시계, 할머니의 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수첩, 3가지 소중한 유산. 태호는 손목시계를 차고 편지와 수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태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졌습니다. 포근한 대답이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태호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힘들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하지만 태호는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있을 거라는 걸. 자신처럼 국밥 한 그릇에 온기가 있을 거라는 걸. 태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그날의 5,000원이 내 인생을 바꿨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사람이 될 차례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게 진짜 부자다. 태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작은 마음들입니다. 윤태호처럼, 장말순처럼, 그리고 변화한 하도경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이 태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